다음 인물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입니다. 따로 또 같이 무슨 얘기일까 아마 궁금하실 텐데 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1가구 2주택자의 부동산을 빨리 팔아라 이렇게 강경하게 발표했었죠.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특징을 쉽게 말하면 집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으니까 파시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데드라인까지 내년 4월이다 이렇게 딱 정해서 알려줬는데 그런데 김현미 장관 본인도 이 가족의 집이 두 채가 있다면서요? 예, 그저께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 관리했죠. 공개를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이제 참모진들에서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신고해가지고 좀 한번 1차로 논란이 됐는데, 예. 근데 집을 보니까 두 채 이상 소유하신 분이 청와대 고위 참모진 중에서 17명 중에 14명 중에서 7명이더라. 절반인 거예요. 네, 절반입니다. 그래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제 두 채.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이유는 나중에 또 말씀하시겠지만 뭐 조국 수석도 두 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두 채. 이래서 말이 됐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일단 김현미 장관부터 볼까요? 본인 명의로 이제 고향에 아파트 있고, 물론 뭐 본인들은 내가 강남도 아니고 투기 지역도 아니고 이런 데 갖고 있다라고 해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본인 명의 고향에 아파트 있고요. 남편 명의로 또 단독주택 하나 있습니다. 뭐 가격을 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만,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난 내 이름으로 한 채밖에 없어. 남편 건 남편 거지. 나하고 별개야. 이러면 우리가 1가구 2주택이 아닙니까? 1가구 2주택이죠. 1가구 2주택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뭐 시각을 좀 달리하는 편인데요. 이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저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본인은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저분은 4월 달 안에 팔 건가 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4월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뭐 1가구 2주택이건 1가구 3주택이건 예를 들어서 뭐 재산 형성 과정이 좀 잘못됐다거나 중간에 뭐 세금을 탈루했다라거나 탈세를 했다라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보인다면 그거는 100%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가구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중과세 폭탄을 맞고 과세를 맞으면서도 갖고 계신다는 분들까지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본인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 국토부의 수장이신 분이 이 정책을 발표하시는 분이 집을 2개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고 또 청와대 이런 고위 공직자분들 참모들이 뭐 저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라고 했는데 저분들도 저렇게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이 좀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본 들이 생긴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 참모진들이 왜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냐 이런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따로 살게 되는 경우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한다면 장하성 정책실장의 경우는 전원주택의 은퇴 후에 거주 목적으로 전원주택을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미리 사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는 해운대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너무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내년 4월 이전에는 매각을 하겠다. 값을 많이 떨어뜨려서라도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고요. 조현옥 인사수석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고향집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내놓았지만 그런데 일단 국민들에게는 맞듣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더구나 국가정책을 집행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고위공직자라면 사실은 명목상으로라도 최소한도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출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정치인 같은 경우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와 또 거주지가 사실은 다르고 또 여의도 국회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그것이 뭐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했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기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에게 어쨌든 명분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다주택이라면 그래도 1주택으로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민들께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의 그런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 이제 민정수석 얘기를 좀 해보면 뭐 재산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걸로 나왔는데 아파트가 여러 채 있습니다. 부인 명의도 있고 본인 명의도 있고 또 어머니가 사는 주택도 있고요. 그게 이제 해운대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가로 받든 상속으로 된 건물도 있고 딸이 사는 전세 물건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 이제 납득하기 좀 어려운 해명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해운대 아파트. 해운대 아파트는 예전에 이제 울산대 교수 당시에 사놨는데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팔려고 했는데 이게 안 팔렸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조국 수석의 이제 해명인데 서울대 교수, 서울로 조국 교수가 조국 수석이 올라온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제 양력을 좀 찾아봤더니 울산대 법학과 조교수로 있던 게 2000년대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2017년인데 17년이 지났거든요. 그럼 17년 동안 안 판 거지 못 판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조 수석이 저 친구라 가지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곤란하긴 친구시군요. 한데 네.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또 저희 집안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개인적인 평을 하기 좀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하진 않았겠죠. 그 뭐 저 가지고 재산 증식하려고 우리 이번에 공개된 재산 보니까 재산도 뭐 그렇게 적지 않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가지고 그걸 또 이제 값이 올라가면 그거 가지고 재산 늘리려고 하진 않았을 텐데.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케이스거든요, 이것이. 네. 네.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주로 한 채 있다가 생활에 필요에 의해서 한 채 더 필요하면 또 사게 됩니다. 여유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일단 집을 사게 되면 그걸 굳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재산 가치뿐만 아니라 집이든 땅이든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는 그걸 갖고 있을 때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고 그 정신적인 만족도가 큽니다. 그러다가 그게 물가 상승이나 그 당시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 마다할 이유 없죠. 네. 그것도 또 이제 좋은 일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주택 또는 2가구, 2주택, 3주택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이상으로 5주택, 10주택, 뭐 거의 더 많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과다하게 불필요한 자연스럽지 않은 주택을 갖고 있고 그걸 또 네. 투기 목적으로 하고 재산 증식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번에 굉장히 강경하게 내놓은 정책들이 그런 사람들은 일부고 다수의 이런 청와대 지금 선의로 악의 없이 부동산 투기 의식 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부모님 때문에라든지 네. 좀 전에 쭉 설명하신 그런 것 네. 때문에 갖게 된 사람들이 이제 대상에 다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 네. 심지어 집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내 집 창만 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길이 막혀야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저분들은 2채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주는 위화감이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그 계획을 할 때는 정말 핀셋으로 잘 꼽아가지고 해야지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다 나쁜 놈. 네. 다 그냥 이게 좀 정리해야 될 사람, 개혁 대상. 이렇게 할 때 이런 문제가 늘 생기고 자충수가 돼가지고 휘날려가지고 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린다. 네. 그럼 과거 정권에서 많이 본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좀 잘하셔야 개혁이 그래도 정말 이게 효과적으로 될 것 좀 같습니다. 해명을 하더라도 그냥 내가 이런 목적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런 과정으로 집을 갖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아니 내 게 아니고요 우리 부인 건데 이거 우리 남편 건데 저는 1가구 1주택이고 남편도 1가구 1주택이에요 라고 해명을 하면 많은 국민들이 저 사람들 딴 세상 살고 있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첫 요소는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얘기를 내놓느냐가 사실은 세련된 정치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분명하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청와대라든가 또는 국정의 개혁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런 것들을 치고 나가야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국정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도 그 부분에 국민들이 협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도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정말로 뭐 부모님이 정말 뭐 투병 중이신데 그걸 위해서라든가 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라면 정말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김현미 장관이 내년 4월까지 말미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까지는 좀 그런 조치를 통해서 제대로 개혁하는구나. 우리 동참하겠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끌어내는 것이 결국은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다. 과거에 내로남불, 나는 네. 실제로는 뒤에서 과외 다 자식들 시키면서 과외 금지하고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위화감을 줬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이 재산이라든가 국민들께 정말 폐해를 끼치는 최소한 4대 의무와 관련되는 그런 사안에 있어서는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펼쳐나가는 것이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가 다 있겠죠.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가 지금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